내가 좀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자, 오늘 주제는 테스팅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QA가 뭔지를 배웠고, 이 QA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테스팅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가 테스팅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마 뒤에 가서 우리가 좀 그 외에 QA 팀이 담당하는 뭐 이슈 트래킹이나 아니면 뭐 품질 매틱이나 이런 걸 할 텐데, 오늘은 테스팅에 대한 원리를 하겠습니다. 테스팅 원리. 그리고 다음에는 테스팅에 대한 모델을 얘기할 텐데, 그 테스팅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테스팅을 어떤 식으로 해볼 건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채택할 건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또 테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원리에 우리가 잘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꺼낼 때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어떤 모델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QA나 테스팅 할 때 세 가지 원리. 별로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QA를 한다 그러면 꼭 우리가 필요한 것들, 파악해야 될 세 가지 내용들, 그걸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이라는 작업이 뭐고, 테스팅에 어떤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테스팅의 종류, 그다음에 테스팅할 때 우리가 필요한 아키텍처,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팅하는 어떤 지점,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서 테스트할 거냐, 또 테스트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품질 보증의 세 가지 원리.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개발팀하고 QA팀은 시각이 다르다고 그랬죠. 개발팀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계해서, 뭐 코딩까지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결과를 낼 건지, 그 결과물에 집중돼 있고, QA팀은 그 개발하는 팀이 얘네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결과물이 올바른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는, 확인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걸 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선은 개발팀이 뭘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 파악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팀이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설계한 결과물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QA팀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지, 그 골이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잘 된 어떤 예상되는 목표가 뭔지를 파악이 돼서 그거의 차이가 뭔지, 그 차이가 없다 그러면 잘한 거고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차이 있는 부분이 부족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하라든지 뭐 어떤 제시를 해서 개발팀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차이를 우리가 주먹구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뭘 측정하든지 또는 어떤 리뷰하든지,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개발팀이 뭘 만드는지, 뭘 만드는 것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단계의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인스펙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발팀이 제대로 얘네들이 뭐 설계를 다 했으면 설계한 결과를 한번 QA팀과 같이 회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쭉 점검해 보는 과정.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이런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는 우리가 계속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 회사는 설계를 하려면 이런 형태로 해야 돼. 또 예를 들면 UML을 써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리퀘어먼트를 찾아낼 때 우리 스크럼을 이용하니까 스크럼에 그 백로그 같은 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회사 나름대로 자기네가 만드는 어떤 방법 같은 걸 정립해 놓은 게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개발 매뉴얼 같은 거를 잘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프로세스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에
중간 점검하는 일정을 둔다든지 보고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추적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개발팀이 어린아이도 아닌데 QA팀이 계속 얘가 뭐 하고 있는지 옆에서 들여다보고 뭐 시시콜콜이 우리 그 가이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 개발팀들이 분명히 뭔가 하다가 문제가 생긴 이슈가 나올 거예요.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같이 토의해야 되거나 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등록하게 하고 그 등록된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누가 해결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이걸 자꾸 그 어떤 이슈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쭉 등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뭐 에러 트래킹 시스템을 쓸 텐데 뭐 꼭 에러뿐만 아니라 개발팀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문제가 된 거라든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슈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QA팀이 내가 리뷰하고 테스팅하는 입장인데 우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 문서를 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구와 명세에 대한 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또 더 나아가면 요구나 명세의 어떤 부분에서 개발팀이 자꾸 실수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좀 잘 알아가지고 개발하는 과정에 그 결과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QA팀은 개발하는 경험이 없으면 조금 하기는 어려워요. 단순히 테스팅하거나 인스펙션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뭘 해야 되고 어느 수준이 돼야 얘네들이 개발팀이 잘했다고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그 차이를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현황과 목표를 비교하는 객관적인 측정.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했는데 설계한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설계인지 아닌지를 한번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전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좋은 설계는 모듈화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모듈화가 잘 돼 있으려면 모듈 안에 있는 코히전이 높아야 되고 커플링이 적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재본다든지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는 이제 테스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뭐 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테스팅할 수도 있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거를 체크할 수도 있고 아까 그 우리 그 커플링이나 코히전 같이 매트릭에서 어떤 측정해서 어떤 값으로 그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아마 한 가지씩 소개가 나올 텐데 결국은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플랜을 세우거나 어떤 뭐 평가를 하거나 그럴 때 분명히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죠? as is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세운 목표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내가 만족하고 싶은 정도예요. 그죠? 그럼 이게 딱 맞으면 잘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차이가 있으면 이 갭을 저런 걸로 해서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갭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꼭 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가고 싶은 어떤 회사가 있어. 또는 달성하고 싶은 평점이 있어. 또는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뭐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가기 위한 준비가 어느 상태인지 보고 그거의 차이를 제일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옮길 수 있는지 그걸 플랜을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IT 쪽에서는 이런 게 되게 크네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strategic plan이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략적인 계획이죠요. 이 전략적인 계획만 그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지장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지 말고 이 컨설트 쪽에서 많이 하는데 어떤 회사 우리 학교도 그래요. 우리 학교도 지금 현재 이 클래스나 뭐 학교 전체 학사 업무에 대한 시스템이 이런 상태인데 향후 5, 6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갭 분석을 해서 앞으로 1년 차에는 돈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그런 플레인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QA 얘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개발한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파악하는 과정이 테스팅이고 인스펙션이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품질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죠. 그죠? 여러분들 목표 세우는 것처럼 나도 강의 평가에 대해서 지금 뭐 4.5에서 평점 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4점대 후반에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이 갭 분석을 하는데 교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여기 있는 인원 중에 좀 평점이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만족도가 떨어질 거고 좀 공부를 못한 셈인데 그러려면 잘한 학생보다는 못한 학생을 다 도와주고 케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평점은 그거를 핸들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학생일수록 적극적인 러닝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뭐 그런 게 하나의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그거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갭 분석이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방법씩 좀 자세히 볼까요? 정형적인 방법. 잠깐만. 그게 아니라 정형적인 방법은 요거는 잘 쓰이지 않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 처음에 초기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그 조건들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을 전체 다 수행하면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의 조건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런 조건식으로 우리가 잘 따져보면 프로그램을 돌려보지 않고 증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커지면 이게 엄청 뭐 조건도 굉장히 커지고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크기가 돼서 이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비엔나 노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방법인데 이거는 조금 잘 쓰이지 않으니까 이제 테스팅이나 인스펙션의 매트릭 주로 이번 학기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용어 설명인데 이제 QA팀이 이제 이런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검증과 확인인데요.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발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개발팀이 개발한 프로덕트가 예,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죠?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보는 거예요, 방법. 이전 단계에서 확정한 요구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야, 요구를 제대로 했냐? 베리파이 해보고, 그 다음에 설계를 제대로 했냐?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상세 설계했냐?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확인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결과가 소프트웨어 코딩이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그 내용인지, 그죠? 우리가 원한 올바른 건지를 확인하는 게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테스팅할 때 시스템 테스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런 베리피케이션은 중간중간 마일스톤을 뭐 인스펙션 한다든지 리뷰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베리피케이션인데, 이 VMV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퀄리티 어슈런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증과 확인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여기 있는 코딩된 결과가 요구하고 맞는지를 검증하려면 분명히 이 요구에 대한 어떤 스펙이 있어야 돼요. 명세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걸 검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사용자가 어떤 층, 임의의 층에서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임의의 층에 곧 도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할 때 이런 리얼타임인 경우에는 이 반응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는데 이게 뭐 한 30초 만에 오고 뭐 한참 기다린다. 그러면 프로그램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검증할 때는 이 고시란 말은 애매모호한 말은 우리가 명세에서 더 정확히 해야 돼요. 그냥 뭐 30초 안이라든지 몇 초 안에 리스폰스가 돼야 된다. 자, 거기까지가 그 QA팀이 알아둬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QA팀의 요소들 중에? 예전에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 들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했던 건데, 예, 그 다음에 테스팅을 좀 소개하죠. 테스팅은 뭔가요? 테스팅은 어떤 작업인가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실제 프로그램 돌려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듈이나 통합 소프트웨어 패키지 전체를 실행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원하는 결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적어도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테스트 데이터하고 예상되는 결과값,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 이 고장 현상, 만약 예상되는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고장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결함으로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고장이라는 거는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실행에 의해서 나오는 예상하지 않은 결과죠. 그냥. 그 다음에 결함이라는 거는 그 고장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들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포함된 것들. 그래서 테스팅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안에 고장을 일으키는 결함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뭐 그냥 아마추어 프로그래머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테스트 그러면 대개 다 에러를 발견할 목적보다는 그냥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야, 내 프로그램 이렇게 잘 돌아가라고 뭐라 그럴까 데모를 보이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보면 잘 돌아갈 만한 테스트만 데이터만 엄청 줘가지고 야, 이렇게 잘 돌아가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거는 실제 해보면 비정상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그런 범위의 값이 들어갈 때 분명히 고장 현상을 일으켜요. 뭐 이스케이프를 누르거나 펑션 키를 막 눌러보면 프로그램이 막 이상한 짓을 하죠. 막 손버리거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테스팅에서 가능하면 고장을 일으킬 만한 테스트 데이터를 많이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그거를 잘 견디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발견된 에러를 수정하고 테스트한 후에 소프트웨어를 일정한 품질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무한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소프트웨어가 한 10개월 개발했는데 테스트를 뭐 10개월 이상 해가지고 그러면 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다 뭐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거나 아니면 커스터머가 빨리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무한정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테스트 엔지니어는 야, 우리가 어느 정도에는 소프트웨어 릴리스하겠다라는 어떤 품질의 만족 수준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
결함 밀도라고 그러는데 결함 밀도 같은 걸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수준이 되면 이제 릴리스하는 거죠. 요구되는 테스트를 정해진 예산과 일정 안에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로 해보다가 뭐 기간 되면 릴리스한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일정도 정해져 있고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자산 인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나 그 인원 가지고 우리가 최대로 결함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데이터를 찾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테스트 하는 과정에 우리가 할 일이고 미리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미리 오류를 방지하는 작업이 제일 좋죠. 그죠? 그러니까 QAT 입장에서는 나중에 테스트 케이스를 넣어가지고 테스트하고 시점까지 가지 않고 미리 미리 이제 그 결함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 그러니까 리뷰라든지 인스펙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함이라는 건 언제 발생하나? 지난 시간에 내가 여기 아마 그림으로 그려놨을 텐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썼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뭐 휴대폰에서 우리가 쓰다가 뭐 UI 건드렸는데 얘가 리스폰스 타임이 적어도 뭐 그러니까 계속 서 있으면 안 돼. 뭐 이걸 이제 ANR 문제라고 하는데 non response 문제, 안드로이드에서 non response 문제 ANR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ANR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UI를 딱 건드렸는데 프로그램 잘못하면 얘가 한정없이 자원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그죠? 리스폰스가 없이 뭐 그런 걸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명세서가 언급하지 않는 일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이드 이펙트죠. 그죠?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그런 기능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거. 명세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사실 테스트 엔지니어한테는 조금 이렇게 숨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명세에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UI가 뭐 프렌들리하게 잘 돼야 된다든지 뭐 프로그램에 쓰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테스트할 때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렵고 느려서 사용하기 어려움. 이런 것들은 UI 같은 데, UX 같은 데서 우리가 많이 걸러지는데 사용의 용이성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좋은 테스트하기 위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런 것들은 명세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하기 좋지만 이런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해봐서 우리가 프로그램은 이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감이 잡혀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뭐 테스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뭐 접해보고 그래서 뭐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 테스팅 작업 자체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테스팅에 대한 공리, 프로그램을 완벽히 테스트하는 건 불가능하고 왜 불가능할까요? 모든 거 확인하기 어렵죠.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몇십만 줄을 짰는데 그 몇십만 줄을 다 돌려보고 실행 가능하게 해서 우리가 커버리지라고 그러는데 커버리지를 100%를 만들어서 릴리스 한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되게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조합을 또 만약 생각하면 되게 경우의 수가 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입력의 범위가 크고 출력의 범위가 크고 상태의 범위가 너무 크고 실행 경로가 크고 명세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테스트가 좀 완벽히 테스트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x, y 두 가지 인풋이 있는데 인티저에 대한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테스팅해 보는 걸 우리가 전수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려면 x에 대해서 뭐 마이너스 32767부터 플러스 32767까지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곱이면 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죠. 그죠? 근데 실제 이 안에 있는 일이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모두 다 다르게 취급하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 안에서 x, y라는 걸 우리가 다르게 취급하는 어떤 경우가 많이 나올 텐데, 그 취급하는 경로를, 그 취급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그 취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구동시켜서 결과를 확인하면 그 적은 테스트 케이스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 요 if 안에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가 실행되는 그 요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하고 만족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를 해보면 되는데, 이게 for 문장에 들어있으니까 이 for 루프를 뭐 한 번 돌아가는 케이스, 두 번 돌아가는 케이스, n 번 돌아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나오는 케이스, 이거 다 따지면 엄청 많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완벽한 테스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본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되게 많기도 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같은 케이스로 프로그램에서 취급이 되니까 이제 그런 같은 취급을 당하는 입력의 범위가 뭔지 그걸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테스팅에 관한 이론적인 공리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테스트 횟수의 어퍼 리밋, 이게 이제 이 마인드라는 사람이 테스트 쪽에 논문을 쓰면서 이걸 얘기한 건데, 조건의 수는 2 to the power로 가요. 그러니까 조건이 만약 if가 연달아서 두 개 나온다.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밑에 또 두 개의 조건으로 겹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조건이 true일 때 밑에 조건이 true, true false, false true, true true. 그러니까 2 by 2 그래서 조건의 수가 이 정도 되죠. 만약에 세 개가 갖추면 2의 3승만큼 나올 거예요. 8개의 조건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만약 for 문장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반복되는 횟수만큼 곱해져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어떤 하나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속 곱해 나가거든. 그러니까 뭐 변수 몇 개만 되고 뭐 if가 뭐 몇 개만 되고 for 문장이 몇 개만 돼도 이 조합은 엄청나게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게 있지만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룰 때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같은 취급을 하게 돼요. 그죠? 같은 경로의 그 문장이 수행되기 때문에 대표값만 우리가 찾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테스팅에 관한 공리들인데, 예,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리스크 기반의 작업이다. 비용과 찾아내지 못하는 버그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개발한 팀이 가져온 부분 중에 테스팅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A라는 부분은 그 고장이 일어나도 별로 그 피해가 발생이 안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B라는 거는 고장 나면 얘는 아주 시스템에 크리티컬한, 아주 시스템을 완전히 쓰게 만들고 나중에 이게 쓰게 되면 피해가 너무 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 더 많이 테스트해 봅니까? B라는 부분을 더 많이 테스트해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테스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 기반이 돼야 되고, 또 테스트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제한된 자원,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스팅은 버그가 없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 잘 돌아간 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버그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니까 어느 부분에 버그가 있을지 그걸 우리가 탐색해서 제일 오류를 잘 탐색할 만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던져봐야 되겠죠. 버그가 많이 발견될수록 더 많은 버그가 남아있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개발하는 팀이 A라는 팀이 프로그램 가져왔고 B라는 팀이 가져왔어. A라는 팀 테스트해보니까 오류가 뭐 한 두세 개밖에 없어. B라는 팀은 딱 에러 돌려보니까 뭐 우수수 뭐 10개 이상 막 뭐 한 몇십 개, 몇백 개가 오류가 발견됐어. 그러면 어디를 더 많이 테스트해봐야 돼요? B라는 걸 더 많이 테스트. 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 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이 없고 또 경험이 많지 않으면 상당히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 안에서든지 아니면 개발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여러 팀에서 짠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하면 어떤 경향을 보여요. 경향을. 에러가 많은 쪽은 계속 그 다음 것도 또 에러가 많은. 근데 완벽히 해오는 팀들은 뭐 물론 이제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 거의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거 왜 우리 우리 몸도 그렇고 이제 우리 병원체도 그런데 새로운 약을 발견해서 그거를 사용하면 계속 이렇게 누적되면서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그 항체가 생겨서 같은 약이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팅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이 테스트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에러 범위 내에서 찾아내지 새로운 유형의 에러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살충제 또는 다른 타입의 테스트 방법을 동원해야 새로운 유형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할 때도 우리가 한 가지로만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타입의 유형의 테스트 방법을 동원해서 다양한 타입의 결함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그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버그가 모두 수정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버그를 수정해야 릴리스 할 텐데 우리 회사가 보면 이슈 트래킹이나 에러 트래킹 시스템 보면 소프트웨어 안에 분명히 오류가 발견돼 있고 그게 보고가 됐는데도 미처 고치지 못하고 그냥 릴리스를 해요. 왜 그럴까요? 돈의 문제죠. 그죠? 계속 우리가 회사가 이 릴리스를 안 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매출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만족되는 시점에서 그냥 릴리스를 하고 그 버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메인테넌스 단계 고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 고치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가 이론처럼 이렇게 다 수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혹 이제 그 결함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관찰은 됐는데 그게 원인을 못 찾았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관찰하는데 이럴 때는 에러가 나는데 이럴 때는 안 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환경의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팅할 때 제품의 명세가 절대 최종 버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리퀘어먼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항상 이게 변동돼요. 그리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뭐 최종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프로젝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멤버가 아니다. 이게 테스트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남의 결함이 있는 걸 이제 자꾸 파악해내고 뭘 캐고 뭐 이런 입장이라서 조금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해보면 테스트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우리가 탐색적인 방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 훈련이 필요한 업무예요. 그러니까 테스팅 방법 모르고 그냥 해보면 그냥 잘 돌아가는 것을 그냥 통과 의뢰로 잘 돌아가는 것만 우리가 딱 그냥 보여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나중에 숨어 있는 결함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조금만 더 하죠. 그 테스팅 할 수 있는 거. 네, 테스팅 작업이 뭐 QA를 위한 100% 다 만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테스팅은 결함을 밝힌다는 그 소스 코드 안에 있는 어떤 오류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이거를 해보면 이거 다른 방법이라는 건 리뷰 같은 건데, 리뷰나 인스펙션 같은 거는 이게 프로그램이 길고 복잡할 때 그거의 실행 결과를 우리가 알아내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죠?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테스팅은 실제 그런 데이터를 넣어서 실행되는 결과를 보여주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주어진 테스트 슈트에 대해 명시된 요구가 일치되는지 보인다. 그러니까 테스트 슈트라는 거는 테스트 케이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묶여져 가지고 그게 하나의 어떤 기능을 체크하는 건데, 그거를 돌려보고 요구가 일치되는지 보이는 아주 그 대표적인 작업이죠. 그 다음에 테스팅 작업은 누구나 뭐 쉽게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은 개발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외형적인 게 있고, 어떤 거는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보고 하는 화이트박스 같은 거는 자기 개발하는 경험이 있어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리스크라는 걸 굉장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리스크라는 건 관측된 어떤 고장 현상이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인명 피해가 나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드는 어떤 비용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 전화를 못 받았을 때 우리가 뭐 손해 나는 일은 별로 없죠. 그냥. 근데 만약 그 중에 119에 아주 다급한 전화, 누가 뭐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아니면 다쳤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119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오류가 시스템의 결함이 어떤 나중에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일으킬 어떤 그 고장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테스트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리스크가 낮은 거는 뭐 오류가 있어도 우리가 테스트를 완벽히 못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적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 기반의 테스트는 무엇을 테스트해야 될지 리스크가 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 구현될 확률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예외적인 시나리오. 우리 지금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자동 인출을 위해서 그 돈을 찾는데 ATM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그 현금 인출 카드 가지고 넣어서 제대로 이렇게 쭉
돈을 찾을 때까지 잘 실행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예외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뭐 패스워드를 잘못 눌렀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잔고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예외적인 케이스죠, 그죠? 근데 이 둘 중에 잘못 구현될 확률이 높은 건 뭐죠? 전형적인 시나리오입니까? 예외적인 시나리오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예외적인 걸 많이 안 들어서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실제 회사에 나가서 아주 진짜 제품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제대로 되는 케이스들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를 만드는 거는 훨씬 그거보다 복잡하고 케이스가 많아져요. 실제 우리가 나가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 보면 이 예외 처리, 잘못된 데이터 또는 예상치 못한 범위에 들어올 때 처리해줘야 되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여기가 더 많아요. 여기가. 그러려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더 잘 테스트해 보려면 뭘 넣어야 되죠? 예외적인 데이터, 말도 안 되는 데이터, 범위를 벗어난 것, 그죠? 타입이 안 맞는 거, 뭐 어떨 때는 뭐 이스케이프 눌러본다든지 뭐 이상한 데이터 이런 걸 많이 눌러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제대로 소프트웨어가 예외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 관건이에요. 경험적으로 봐서 결함의 확률은 예외적인 시나리오 코드가 더 높고 테스팅 자원은 예외적인 시나리오에 쏠리게 된다. 리스크 대비해서 비용률이 유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경우도 뭐 어떤 온도 범위에 따라서 뭘 컨트롤한다, 또는 뭐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서 뭘 컨트롤한다 그럴 때 그 속도 범위 안에 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잘못 프로그램하는 경우가 적어요. 근데 그 예외적인 거, 뭐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그 벗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예외 처리,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그 어떤 예외 처리로 해서 다시 이제 그 리커버리가 되는 그 부분을 잘 프로그램하고 그걸 잘 테스트해야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테스팅 개념이었는데요. 혹시 질문 있나요?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2시에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는 테스팅의 종류인데요. 이미 아마 저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게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마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테스팅은 개발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단계적으로 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해보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봐야 오류의 종류를 잘 걸러낼 수 있고,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단위 테스트는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우선 단위 테스트라는 거는 테스트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냐면 모듈 안에 있는 것만 테스트해 보는 게 단위 테스트죠, 그죠? 영어로 유닛 테스트.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클래스의 묶음인 패키지를 개발했다든지, 아니면 함수를 하나 프로그램 짰을 때 그 안에 있는 일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걸 우리가 유닛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 할 때는 블랙박스 테스트, 요거는 이제 소스 코드를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가 명세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해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다음 화이트박스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걸 잘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실행하는 경로들을 다 파악해 봐서 그 모든 실행 경로를 다 체크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구현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찾을 때 얘는 소스 코드 안 보고 찾는 거고, 블랙박스는, 화이트박스는 소스 코드를 보고 실행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그 소스 코드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의 조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죠. 그 다음에 그레이 박스는 요거는 그 두 개
조금 그 중간인데 어느 정도 완전히 명세가 아니라 좀 디자인을 보고 찾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의 덩어리가 다 테스트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하고 잘 붙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통합 테스트. 예를 들면 서버 쪽에 있는 거를 테스트해 보고 클라이언트 쪽에 걸 테스트해 보고 양쪽 걸 붙여보는 게 바로 통합 테스트죠. 그죠? 주로 이제 통합 테스트는 인터페이스 시험이에요. 얘하고 잘 붙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잘 됐으면 전체 시스템을 다 완전히 빌드해가지고 기능을 목표로 기능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 성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거.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제 그 부하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 그 지금 동시 사용자 접속자 수를 뭐 두세 배까지 막 늘려볼 때 얘가 지금 잘 견디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 뭐 변수 같은 거, 뭐 좀 어레이 같은 거, 뭐 이런 사이즈를 만약 스태틱하게 잡았으면 그 스태틱한 그 사이즈가 우리가 원하는 그 충분한 스트레스를 견디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개발팀에서 하는 테스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용자가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 테스트는 사용자가 개입된 테스트고, 알파 테스트는 그 개발한 쪽에서 우리가 테스트해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하고 있는 회사가 의뢰 회사고, 갑의 회사가 소프트웨어 의뢰해 가지고 프로그램 다 개발했는데 테스트해 볼 때 사용자한테 여기 와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라고 개발한 컴퓨터에서 테스트해 보는 거를 우리가 알파 테스트라고 하고, 베타 테스트는 뭐냐면 사용할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환경에 제대로 우리가 설치가 잘 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거기서 이제 자기 데이터 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걸 우리가 베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릴리스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테스트해 보는 걸 우리가 베타 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그레션 테스트는 완전히 릴리스한 후에 메인테넌스 단계에서 일어나는 테스팅. 그러니까 완전 AX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면 리그레션 테스트하고 위에 있는 테스트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위에 있는 거 개발할 때 테스트는 만약 기능이 10개라고 그러면 10개 다 해보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다 해봐야 되죠.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으니까. 리그레션 테스트는 어떻게 하면 되죠? 메인테넌스 단계 테스팅이니까 개발할 때 기능이 10개면 10개를 다 해볼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단계에서 수정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것 때문에 이제 뭔가 영향을 받는 거. 그런 것만 테스트해보면 되죠. 네,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과정은 미리 계획하고, 근데 혹시 테스트할 때 이제 뭐 테스트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커버리지 목표 설정하는 거, 이거는 테스트 설계라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테스트해 볼 건지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소프트웨어에 지금 성능을 테스트해 볼 거야. 그러면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리스폰스 타임을 측정해 본다든지, 그런 게 하나의 테스트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커버리지 목표라는 건 뭐냐면 테스트할 때 이 테스트에 의해서 검증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안에 지금 문장이 스테이트먼트가 뭐 10만 개 있는데 이번 테스트에서 이 10만 개 중에 적어도 뭐 70% 이상은 다 우리가 한 번씩 테스팅을 해보고 릴리스하겠다든지 뭐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스크립트는 요거는 뭐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테스트할 목적으로 우리가 짜는 코드를 우리가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우리 실습 시간에 JUnit을 소개할 텐데, 그 JUnit이 아주 대표적인 테스트 스크립트죠. 그러니까 뭘 테스트하려면 그 테스트하려는 대상을 뭔가 옆에서 구동시켜줘야 되거든요. 구동시켜주고 테스트 데이터를 공급해줘야 되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비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 실제 돌려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테스트의 결과는 뭐 한 서너 가지예요. 그죠? 패스 됐는지, 페일 됐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제대로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상황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이 결함이 어디 있는지, 무슨 결함인지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통과했다, 패스됐다, 페일됐다, 뭐 요것만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오류가 어디 있는지 그걸 로케이션하는 걸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얘기해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 원인이 뭔지 찾아서 그걸 고치는 작업은 우리가 따로 테스트하고 별도의 디버깅인데, 디버깅은 QA팀이 안 해요. 왜? QA팀이 자세하게 그 소스코드의 권한도 없으면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개발팀한테 테스트에 페일이 났으니까 원인을 찾아보고 결함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결함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고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인데, 테스트 결과를 잘 보관하고 로깅하고, 혹시 이제 뭐 결과물, 그러니까 소스 코드 같은 거, 내가 테스트한 대상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관해야 되고,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것도 잘 보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다음번에 이제 수정된 코드가 들어왔을 때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만들었던 케이스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스됐으면 다 이제 확인된 거죠. 자, 여기 있는 게 각 개발 단계별로 QA팀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기 지금 requirement를 추적하는 거, 추출하는 거, 그 다음 requirement를 명세하는 거, 요거는 이제 architecture design, detail design.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의 외형을 설계하는 거고, 요거는 모듈 내부를 설계하는 거고, 그 다음 실제 코딩하는 거, 통합하는 거, 메인테넌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테스팅 입장에서 보면 앞부분에는 이제 저런 퀄리티를 찾아내고, 어떻게 인수 테스트를 할 건지 플랜을 세우고, 시스템 테스트 어떻게 할 건지 보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리퀘어먼트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시스템 전체를 뭐 기능적으로 테스트해 볼 때 리퀘어먼트 스펙 안에 그 기능이 다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테스팅할 때 그거랑 매치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명세를 뭐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디자인,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설계죠, 그죠? 큰 덩어리 어떻게 자를 거냐, 그리고 그 덩어리 사이에 인터페이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디자인 될 테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인스펙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할 때 저런 아키텍처 디자인 같은 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캐폴딩이라는 거는 왜 우리 집 수리할 때나 집 지을 때 보면 이렇게 왜 건물 밖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우고 막 인부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천으로 막아놓고 이러죠. 그런 걸 우리가 스캐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팅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드라이버 같은 거 작성해야 되고, 뭐 또는 스탑 같은 걸 작성해야 되는데, 모크 객체 같은 거, 그런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걸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스트 오라클, 디자인 오라클인데, 그 오라클이 바로 테스트할 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상되는 결과가 하나의 테스트 오라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하고, 단위 테스트 한 후에 이제 커버리지, 얼만큼 얘가 테스트가 몇 퍼센트의 프로그램을 확인했는지 그런 커버리지를 측정해보고, 그래서 커버리지가 만약에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테스트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커버리지가 낮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테스트 케이스 더 만들어서 더 커버리지를 높이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요거는 인터페이스를 시험해 보는 거고, 요거는 전체 시스템을 기능 위주로 또는 성능 위주로 또는 데이터 관점에서 뭐 부하 시험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개입해서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AS에서 테스트해본다.
이게 이제 제대로 하는 테스트예요. 근데 실제 우리 국내에서 나와보면 제대로 하는 테스트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력도 적고 회사에서 이 테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뭐 유닛 테스트 하나 정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전히 시스템을 구현한 후에 이런 기능 위주의 테스트, 성능 위주의 테스트만 해도 훨씬 더 시스템은 안정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외주 맡긴다든지 아니면 뭐 테스트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놀랄만하게 큰 회사에서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언제 한번 내가 졸업생 주례소로 갔는데 금융 쪽에 관련된 국가 기업인데도 교수님 우리가 배운 대로 가봤더니 뭐 QA팀이 없어요. 우리는 테스트 전부 안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코드에 대한 품질이 만족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뭘 고쳐야 되고 그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그다음에 테스트에 대해서 나오는 몇 가지 용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 중에 계속 쓰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하려면 시스템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보죠. 그걸 우리가 자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뭐 이벤트를 발생하거나 메뉴를 누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거나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반응은 뭐냐면 자극을 줬을 때 시스템이 실행에 대한 어떤 결과들, 그러니까 뭐 화면에 뭐가 띄어지거나 아니면 뭐가 인쇄되거나 아니면 뭐 뭘 컨트롤하거나, 그죠? 그래서 결국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뭐예요? 이걸 주고 이 반응이 예상되는 대로 되는지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명시된 목적과 결정하기 위한 결과가 수반되는 예상되잖아요. 결국은 테스트 데이터예요, 이게. 그거하고 예상되는 결과. 그 다음에 테스트 스크립트는 자극을 주고 반응을 체크하고 이런 내용을 그 프로그램 언어나 아니면 뭐 일정한 그 정형적인 랭귀지로 쓰는 걸 우리가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동 또는 자동 실행을 위해서 명령어로 된 집합을 쓰는데 그게 하나 테스트 프로그램이 돼서 테스트 스크립트가 되고 테스트 케이스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슈트는 연관된 테스트 케이스의 모임. 예를 들면 기능이 10개다. 로그인 기능이 있다. 로그인을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하나로 테스트해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대로 로그인이 되는 것도 봐야 되고 로그인이 안 되는 것도 봐야 되고 패스워드 틀린 것도 봐야 되고 해킹을 위한 뭐 그런 뭐 쿼리 날리는 것도 해봐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데 그런 같은 기능을 위해서 모여진 테스트 케이스, 그걸 우리가 테스트 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테스트 스크립트 쓸 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거를 슈트로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행할 때 요 슈트를 실행해라고 이제 우리가 명령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한 후의 결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패스, 페일, 그 다음에 테스트가 제대로 못된 거, 에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버딕트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아마 JUnit 설명할 때 요 세 가지 판정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테스트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 사람이 짠 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야. 그걸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 그러면 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닌 클래스를 누군가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서 얘를 구동시켜 줘야 돼요.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메시지를 날리거나,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 이런 테스트 스크립트라든지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자극할 건지, 예상된 반응이 뭔지 이런 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할 때 자동화 툴을 많이 필요한데, 왜 우리가 자동화 테스팅 툴이 필요하냐면, 일일이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넣어보고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이거는 작은 규모는 괜찮지만 큰 규모가 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반복적인 그런 체킹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자극시켜주는 일, 그다음에 그 자극했을 때 나오는 반응을 확인하는 일, 이런 일들을 툴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스크립트를 읽는 메커니즘, 또는 그 내가 테스트하는 대상, 이걸 이제 서브젝트 언더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테스트하는 대상에 테스트 케이스를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툴들이 다 저런 일들을 해줍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볼딕트. 우선 예상하는 결과를 냈을 때 우리가 합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패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는데 얘가 예상되는 결과를 냈어. 그러면 패스된 거죠. 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거는 fail 된 거죠. 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fail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테스트하는 대상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다시 들여다보고 고치든지 뭐 그렇게 하라고 개발팀한테 리포트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결정 불가능한 오류는 뭐냐면, 요거는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테스트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이 사람이 구동시켰는데 그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 클래스가 예상한 결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 케이스겠죠. 그죠? 테스트 자체가 오류가 난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패스로 볼 수도 있고 페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반응의 내용은 맞지만 시간이 늦어서 리스폰스 타임이 어떤 원하는 시간에 안 나왔을 때, 요거는 리얼 타임 같은 데서는 요거를 이제 일치는 됐지만 리얼 타임 요구에 안 맞는다고 해서 요것도 우리가 일부 에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테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고, 뭐 기본적인 그 용어 플러스 뭐 이제 개념이었는데, 앞으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강의하면서 계속 나올 용어들이니까 잘 이해해두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아키텍처인데, 테스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테스트하려면 테스트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요거는 뭐 모듈이 됐든, 아니면 모듈의 모임인 서브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전체 시스템이 됐든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죠. 이게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객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컴포넌트는 뭐냐면,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자극시켜주고 결과를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도 없이 내가 무식하게 손으로 한다 그러면 이걸 다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 클래스라면 이 클래스의 드라이버를 하나 짜서 얘를 객체로 만들어 보고 그 객체 안에 있는 메시지를 날려보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동화 도구가 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를 날려보는 거, 그 결과를 확인하는 거, 그거를 얘가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해줄 때 저기 있는 테스트 도구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테스트 케이스를 넣어주고 예상되는 결과가 뭐다라고 알려주는 게 테스트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만약 JUnit으로 얘기하면 요게 테스트하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JUnit으로 작성한 그 테스트 메소드들이 요런 겁니다. 테스트 클래스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건 이제 JUnit의 프레임워크이 저런 자동화 도구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저기 이클립스 안에 그 플러그인으로 저 JUnit 버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하려면 우선은 요 클래스를 개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케이스 폴더 밑에 얘를 JUnit으로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클립스 안에서 돌리면, 러닝 시키면 얘가 이걸 하나씩 쫙 읽어가지고 얘를 실행시켜보고, 만약에 패스다 그러면 쭉 그 밑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쭉 실행하고, 어느 부분에서 페일이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페일이 난 거기에서 딱 멈춰요. 그 이후는 테스트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실습 시간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그 테스트가 됐는지, 그러니까 패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관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클래스라고 그러면 뭐죠? 클래스에 그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쫙 있을 텐데 그 인터페이스가 실행된 리턴 값이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그 관찰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게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서버 같은 걸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웹 기반의 클라이언트 서버를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그럴 때 얘를 지금 클라이언트 뒷부분에서 테스트할 건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테스트할 건지 아니면 서버 프로그램에서 DB로 가는 DB 날리는 그 쿼리 쪽에서 우리가 테스트 포인트를 잡을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도 달라지고 예상되는 결과의 내용도 다 달라지죠. 그죠? 예, 지금 얘기한 분산 아키텍처인 경우에 그 이런 컨트롤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마다 로컬하게 테스트 컨트롤러를 두고 테스트하는 컨트롤 옵서베이션 포인트를 여러 개로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아키텍처인 경우에 이제 저런 동기화가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패스나 페일이 어디서 결정이 날 건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관찰하는 그 포인트에서 날 텐데 그 포인트가 어디고 그 형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테스트 컨트롤러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테스트 컨트롤러가 우리가 테스트하는 대상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얘한테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주고 예상되는 결과를 어떻게 뽑아서 그걸 확인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금 웹 기반의 경우에 이렇게 3티어로 돼 있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 밖에서 해보는 거는 유저 입장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화면에 띄워진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나서 클라이언트 안쪽에서 테스트해 본다면 대개 여기서의 웹 쪽에 가는 자극은 대개 HTTP 커맨드로 나가죠. 그죠? 그래서 그 커맨드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예상되는 결과는 뭐 화면에 뿌려진 걸로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상되는 결과도 요 프로토콜로 우리가 제대로 오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웹 서버 사이에 뭐 SQL로 그 질의가 어떻게 나가고 데이터베이스의 결과가 어떻게 뒤에 투플로 계속 나오는지 그 사이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여기에다 두면 어떻죠? 만약 오류가 있을 때 얘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얘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얘가 오류가 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맞다고 보면 여기서 확인하면 얘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확인한다면 얘에 대한 작동하는 것만 확인해 보는 거니까 훨씬 이제 그 스코업이 더 이제 그 작은 부분으로 좁혀질 겁니다. 네, 이건 뭐 앞에 설명한 건데 사용자 관점으로 테스트해 보는 거는 마우스 이동이나 클릭하는 거나 키보드 입력 뭐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도 다 그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예상되는 결과는 웹페이지에 뿌려지는 정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그 결과를 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브라우저 없는 거라면 주로 HTTP 커맨드 상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죠? 이건 방법은 간단하나 좀 비현실적인데 저런 거를 다 뭐 눈으로 체크하기도 어렵고, 그죠?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에 대한 리포트인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스트 케이스의 판결이에요. 그죠? 테스트를 실행시켰는데 얘가 패스가 됐는지 페일 됐는지 어느 케이스에 대해서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실행시켰는지, 그다음에 테스트 판결에 대한 종류에 대한 종합적인 집계, 저런 것들은 다 테스트 툴들이 다 통계를 내줘요. 그리고 커버리지 같은 것도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판결이겠죠. 그죠? 네, 테스트 스크립트는 이제 그 어떤 랭귀지는 프로그래밍 언어 스타일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스타일하고 좀 다르게 테스트 스크립트 고유의 문법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바 같은 경우에 JUnit 같은 거는 자바 형태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뭐 테스트 툴, 예를 들면 뭐 레셔널 로봇 같은 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테스트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손으로 쓸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돌려보면 그 돌려볼 때 어떤 과정이 다 스크립트로 이렇게 다 저장이 돼서 이제 그 리코드 앤 플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마다 다 달라요, 스크립트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개발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개발 단계에서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저기는 설계 단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테스트 스크립트를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 화이트 박스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코딩 이후에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데 제일 테스트 전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테스트인 경우도 그 테스트 케이스만 잘 만들면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건 얘가 다 해주지만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되죠. 제일 그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중에 그 뭐 요즘 TDD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자바 유닛, JUnit을 다음 시간에 소개하고 같이 그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